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 사내가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어깨에는 사람 하나가 좋게 들었을 법한 큰 포대자루가 얹혀 있었죠. 가난한 노총각이 장가에 들기 위해 과부를 보쌈에 데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집에 도착해 포대자루를 벗겨보니 그 안에 든 것은 과부가 아닌 마을의 무당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당을 잘못 데려온 노총각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서 오세요, 이화예요. 오늘은 실수로 무당을 보쌈해온 노총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조선 중엽 강원도 바닷가 근처 마을에 길쌈이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길쌈은 어릴 적 아버지가 바다에 나갔다가 그만 거친 풍랑에 휩쓸려 명을 달리해 가세가 기울었죠.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기에 홀어머니는 어린 길쌈을 키우려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길쌈이 장성할 무렵 어머니는 그간의 고생으로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쇠약해진 숨을 몰아쉬며 길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길쌈아, 어미가 죽기 전에 내가 장가들어 짝을 이루는 것을 꼭 봐야 하는데. 길쌈은 어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었지만 길쌈은 용모가 그리 뛰어나지도 못했고 손에 쥔 재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길쌈의 집이 죄를 지어 용왕님의 화를 샀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함께했죠. 그런 길쌈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처녀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길쌈의 중마고우인 쇠돌이가 술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쭈그려 앉아 한 잔 두 잔 술잔을 비워내기 시작했죠. 술 기운이 오른 길쌈이 그만 한탄을 터뜨렸습니다. 쇠돌아, 어머님 기침 소리가 날로 깊어지는데 내 꼴이 이래서야 어찌 장가를 들 수 있겠느냐. 쇠돌이는 길쌈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더니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길쌈아, 마침 최대감 댁에서 풍어제를 지낸다더구나. 듣자 하니 옆 마을에서 남편 잃은 과부가 여종으로 들어왔다는데. 길쌈이 눈을 들자 쇠돌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종을 보쌈해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길쌈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놈아, 최대감 댁에서 그런 짓을 했다간 우린 뼈도 못 추린다. 하지만 쇠돌이는 굽히지 않았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네는 평생 노총각 신세야. 어머님 소원도 못 이뤄드리고. 길쌈의 마음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헬쑥한 얼굴과 자신의 처지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길쌈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였죠. 풍어제 날밤 최대감 댁은 제사 준비로 몹시 분주했습니다. 길쌈과 쇠돌이는 소란을 틈타 몰래 담을 넘었죠. 어두운 뒤뜰 본체와 떨어진 별당 대청마루에서 한 여인이 홀로 제사상에 올릴 제구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인이 오색천과 신칼 따위를 닦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쇠돌이가 길쌈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죠. 저기다. 새로 온 과부 여종에게 저런 굳은 일을 시키는 게 틀림없어. 길쌈은 그 말을 믿고 순식간에 달려들어 여인의 입을 막았고 쇠돌이는 여인을 큰 포대자루에 감쌌습니다. 길쌈은 여인을 어깨에 들쳐 메고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나쁜 짓을 해서 뛰는 것인지 아니면 드디어 장가를 들게 되어 뛰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 쇠돌이는 길쌈에게 잘해보라는 말을 남기며 이내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길쌈과 포대자루에 쌓인 여인의 불안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길쌈은 떨리는 손으로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포대자루를 걷어 올렸죠. 그 순간 길쌈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포대자루 안의 여인은 과부 여종이 아닌 가끔 마을 굿이나 제사 때나 보이던 무당 해윤이었습니다. 길쌈이 당황과 혼란에 빠져 뒷걸음질 치려던 찰나
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길쌈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눈은 생전 처음 보는 바다처럼 깊고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길쌈은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눈동자에 순간 숨이 멎는 듯했죠. 곧이어 자신이 이토록 신비로운 존재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죄책감에 휩싸여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죽을 죄를, 아니, 잘못했습니다. 길쌈은 횡설수설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혜윤은 땅바닥에 엎드린 길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은 길쌈의 어수룩하고 절박한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혜윤은 길쌈의 사과가 진심임을 깨닫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어찌하여 나를 데려온 겁니까?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슬픔이 배어 있었죠. 길쌈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병든 홀어머니가 자신이 장가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 하지만 자신은 내세울 것이 없어 시집 볼 처녀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얼마 전 최대감 집에 들었다는 옆 마을 젊은 과부를 데려오려 했던 것까지. 길쌈은 아름다운 혜윤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면면을 드러내는 것이 죽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길쌈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혜윤은 길쌈의 이야기가 끝나자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길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진실임을 느낄 수 있었죠. 이 또한 내 운명일지도 모르겠군요. 혜윤은 길쌈과의 만남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길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장가를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길쌈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혜윤을 소개했습니다. 길쌈의 어머니는 아들 곁에 선 고운 여인을 보고 처음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당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내 얼굴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그렇게 변변한 혼례식조차 올리지 못한 어색한 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쌈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필이면 무당을, 그것도 눈색도 달라 이곳저곳에서 배척받는 여인을 데려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팔자야. 어머니는 혜윤이 정성껏 약을 다려 바쳐도 밥상을 차려드려도 고개를 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치워라. 무당이 준 걸 내가 어찌 먹는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 더 아픈 것은 시어머니의 홀대였습니다. 길쌈은 병든 어머니와 상처받은 혜윤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맸습니다. 혜윤은 그 모든 모진 말과 눈총을 받아내면서도 그저 새벽 일찍 일어나 물을 깃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혜윤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화병은 기존의 병세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쌈 어머니의 병세가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기침은 멎을 줄 몰랐고 목소리는 쇠를 긁는 소리처럼 변해갔죠. 혜윤은 그런 시어머니를 원망 한마디 없이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방이 추울세라 밤낮으로 불을 뗐고 매 끼니 영양이 되는 찬을 차려 시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혜윤은 한 가지 기묘한 행동을 했죠. 그녀는 매일 밤 자시가 되면 호련히 밖으로 나가 반 시즌이 지나서야 돌아오는 것이었죠. 길쌈은 밤마다 사라지는 혜윤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여 어느 날 밤 몰래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혜윤은 달빛을 받으며 바다와 맞닿은 낮은 돌 언덕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도 잘 찾지 않는 외진 곳이었죠. 혜윤은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는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쌈은 바위 뒤에 숨어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혜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밝은 빛을 내뿜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빗무리로 이루어진 물고기들이 날아올라 해윤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해윤은 그 빛의 물고기들을 다정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물고기 하나가 해윤의 손에 하얀 환단 하나를 올려놓고는 다시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길쌈의 어머니가 언제 아팠냐는 듯 병석에서 일어난 것이었죠. 지독했던 기침도 멎고 얼굴에 혈색도 돌아왔더군요. 길쌈은 이 모든 것이 해윤 덕분임을 직감했습니다. 길쌈은 해윤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와 꼭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어젯밤 일을 다 봤소. 대체 어찌된 일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해윤은 길쌈이 자신을 훔쳐본 것에 살짝 놀란 듯했습니다. 그녀는 길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두렵지 않으세요? 길쌈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순수한 눈으로 해윤을 바라보았죠. 해윤은 길쌈의 그 진심 어린 눈을 보고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용궁의 사람, 바로 인어였습니다. 어린 시절 용궁이 전란에 휩싸여 아버지의 도움으로 간신히 무트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해윤은 고향은 이미 폐허가 되어 돌아갈 곳이 없다고 슬픈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길쌈은 슬픔에 잠긴 해윤을 더욱 굳게 품에 안았습니다. 해윤이 재차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제가 정말 두렵지 않으시냐고요. 길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다니요? 부인처럼 고운 심성을 가진 이가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세상 그 누가 사람이란 말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길쌈이 홀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군요. 길쌈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급히 배를 돌리려 했으나 바람은 순식간에 거칠어졌고 파도가 배를 덮칠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피할 수조차 없는 산더미만한 파도가 길쌈의 배 그리고 근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의 배까지 모든 어선을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파도는 모든 배 앞에서 기적처럼 물보라를 일으키며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납던 바람이 멎고 먹구름이 걷혔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방금 전에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이 너무나 두려워 감히 바다에 더 머무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넋이 나간 채 그저 뱃머리를 돌려 무트로 돌아가기 바빴죠. 바로 그때 길쌈의 눈에 해윤과 함께하던 빛의 물고기들이 나타났습니다. 빛의 물고기들은 길쌈의 배 주위를 맴돌더니 거대한 물고기 떼를 배 근처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황급히 도망치느라 바빴지만 길쌈은 해윤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라 깨닫고 용기를 내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은 단 한 번에 찢어질 듯이 가득 찼고 순식간에 배는 만선이 되었죠. 길쌈이 배에 물고기를 가득 싣고 돌아온 며칠 후 뜬금없이 길쌈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길쌈이 아닌 해윤을 잡아가려고 했죠. 내 인연, 사수를 부려 바다를 어지럽힌 것이 너더냐. 길쌈은 해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내 아내를 왜 잡아가시오? 고발한 것은 바로 그날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던 어부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그날의 일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저 여자가 저와 제 서방만 배를 채우기 위해 풍랑으로 우리를 죽게 만들려던 게 분명해. 저런 요사스러운 년이 바다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우리 어부들은 다 굶어 죽을 거요. 김씨는 길쌈만이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 돌아온 것이 해윤이 한 일이라 굳게 믿었죠. 길쌈은 해윤을 끌고 가려는 포졸들에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해윤의 옆을 지키며 해윤과 함께 관하로 향했습니다. 원님이 해윤을 내려다보며 뭐라 입을 때려 하자 길쌈이 원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원님, 제 아내는 결코
해윤은 그런 길쌈이 큰일을 당할까 두려워 그의 옷소매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앞으로 나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용궁에서 온 인어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 서방을 구하고 물고기를 불러왔을 뿐 사수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 아니, 없애버려야 해! 하지만 마을의 원님은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했죠. 그는 즉시 해윤을 벌하는 대신 하나의 시험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원님은 다음날 이른 아침 해윤과 길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원님은 품속에서 자신의 금패를 꺼내더니 거침없이 바다 멀리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감히 인어를 사칭하여 세상을 속이는 것이라면 바다는 너에게 노할 것이고 내 말이 참으로 진실이라면 저 금패를 찾아오너라. 한식경의 시간을 주겠다. 해윤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해윤의 기도에 응답하듯 환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빛의 물고기들이 다시 나타나 해윤의 곁을 맴돌았죠. 그리고 어느새 해윤의 손에는 원님이 던졌던 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님과 마을 사람들은 신성하게 빛나는 해윤을 보며 모두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해윤은 더 이상 천대받는 무당이 아닌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신녀님으로 불리며 중요한 제사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윤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자 길쌈과 해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해윤은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원님 앞에 당당히 나섰던 길쌈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을 때 길쌈은 품에서 작은 옷가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인, 늦었지만 이것을 받아주시오. 해윤은 인어의 눈으로 길쌈의 진심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자 아름다운 진주로 변했습니다. 그 눈물 진주는 길쌈 집안의 가보가 되었고 그중 일부는 왕에게까지 진상되어 큰 상을 받았죠. 해윤은 매년 마을을 위해 풍어제를 지냈고 덕분에 마을은 늘 풍요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자신들의 풍요를 빌어주는 해윤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길쌈과 해윤은 마을에서 금슬 좋은 부부로 소문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길쌈이 인어를 아내로 맞아 큰 복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사람이 아니었던 해윤이야말로 자신을 끝까지 사람으로 믿어준 길쌈의 순수한 마음에 구원받아 비로소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겠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이란 껍데기나 태생이 아니라 길쌈이 보여준 것처럼 상대를 온전히 사랑하고 감싸 안는 그 마음가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화도 다시 한번 진정으로 겉만 보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